박세바이오가 간세포암 2A 이상을 드디어 완료하고 이번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 조건부하가를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환자 16명 모두에서 질병통제율 DCR이 100%가 나왔고, 그리고 완전간에는 6명, 그리고 부분간에는 4명, 그리고 안정병만은 6명을 기록해서 쉽게 말해서 이 데이터가 좀 잘 나왔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조건부하가 신청 및 기술 수출을 진행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박세바이오가 시가총액 5,300억인데요. 이 종목이 과거에 막 주당 15만원 막 이렇게 가서 조 단위로 가다 보니 지금 이런 기사를 보고 좀 저가 메리트가 있나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의 경쟁력을 보고 조건부가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플러스 지금 얘네가 HAIC와 병용법을 진행한 거거든요. 단독요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간암의 임상에 있어서 글로벌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한 병용법이 트렌드에 부합하는지, 만약에 부합한다면 기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 박세바이오 저가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vest in your life, Researcher TV. 자,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현재 진행성 간암 표준 치료제로 사용 중인 HAIC와 병용법을 진행했다라고 해요. 오케이, 얘네가 이번에 병용법의 객관적 반응률 5월날이 62.5%가 나왔는데, 이거를 원래 단독 투여하면 객관적 반응률이 한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잘 나왔다. 그래서 이 약의 효과가 좋다 이 말이고, 그리고 넥사바의 소라페닌 성분의 치료제의 객관적 반응률 10%보다는 꽤 잘 나왔다 이건데요. 이건 좀 틀렸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박세바이오가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이 약밖에 없었지만 지금 아테졸리주마, 베바시마 병용법, 그리고 트리멜리모바, 그리고 이번에 신약 승인 신청을 한 HLB 병용법까지, 그리고 렘비마까지, 그리고 많은 약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소라페닌과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데이터가 잘났다고 말하는 건데,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글로벌 시장 공략 의지도 내비쳤다. 간암의 경우 아시아권, 한중일이 전세계 간암에서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아시아의 암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암종이어서 아시아권을 우선 타깃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와서 현재 박셀의 NK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곳이 많아 기술 수출을 논의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사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과연 잘 진행될지 한번 보자고요. 먼저 진행성 간세포 암종이 뭐냐면, 간세포 암종의 크기가 5cm 이상, 그래서 진행성이 되면 여기에는 옵션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전신화학요법, 전신치료제라고 하죠. 넥사바, 그리고 이번에 HAB 약도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아테졸리주마, 베바시마, 트리멜리모바, 렘비마까지 그런 약들을 말하는데, 첫 번째 옵션이 전신화학요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동맥 화학색저술, 이거는 TACE, TACE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간 동맥 내 화학주인 요법, 바로 이게 박세바이오가 병용법을 한 요법이죠. 바로 HAIC라고 하는데, 이게 간단하게 뭐냐면 케모포트를 사타구니 안쪽으로 통해서 간 동맥으로 바로 삽입을 해요. 그래서 1세대 화학항암제인 오플루나 시스플라틴 이런 약들 있잖아요. 이거를 바로 그냥 케모포트를 통해서 간 동맥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전신 화학요법 같은 경우는 정맥으로 하면 팔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온몸을 이렇게 순환하기 때문에 간까지 갈 수도 있지만 못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전신을 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하겠죠. 간에만 암이 있는데 혈액은 우리 몸을 훑으니까. 근데 이제 간동맥 내 화학주인요법은 간으로만 바로 쏘니까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부작용도 좀 적을 것이고, 간으로 바로 쏘니까 효과도 좋을 것이다.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요법이고, 이거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요법의 개별, 혼자 단독 요법의 반응률은 13.6%에서 44%였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 박세바이오가 조건부가 신청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조건부가 신청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그냥 상업성이 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HIC 병합요법을 한 건데, 그러면 HIC 요법이 어디에 쓰이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이거는 제 국내 대한간암학회에서 2022년도에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나오고 나서 총 4번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 2023년도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신 요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1기, 2기, 2기가 지금 1, 2, 3 나눠져 있죠. 쉽게 말하면 원래 기수도 여기서 A, B기로 나뉘어요. 근데 여기는 딱히 나누진 않았는데, 이 아래로 갈수록 조금 더 상태가, 암세포가 더 커지거나 아니 더 많이 전이가 됐거나 그런 식으로 좀 더 안 좋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있는 두 번째는 2B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세 번째죠. 이거는 이제 3기,
보통 3기부터는 이제 전이가 시작돼요. 3기도 A와 B로 나뉘는데 3기 B부터는 이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전이성이라고 합니다. 간에만 암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장기도 다 전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HIC 요법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표시해둔 거 여기 보이시죠? 4A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세포 암종에 걸리면 4A기 환자는 HIC 요법으로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게 뭡니까? 여기 보시면 베스트 옵션 그리고 알터네티브 옵션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먼저 권장하는 거고, 어쨌든 환자 상태를 봤을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약을 못 먹는다 한다면 그 다음으로 권하는 게 알터네티브 옵션이에요. 근데 HIC는 표준 요법이 아니라 지금 대안 요법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요법 뭡니까? 아까 우리 보셨겠지만 전신치료제, 이게 뭐 넥사바나 이번 HIV 약들이나 아테졸리조와 베바시와 트리멜리와 렘비마 이런 약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권고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보셨잖아요. 진행성 간세포 암종에는 전신화학요법과 테이스와 HIC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신요법을 이미 2B기부터 표준치료법으로 권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박세바이오가 아까 기술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적어도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아마도 관심 있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왜? 전체 기술 중에 4A에서만 HAIC 요법을 쓰는데 이것도 지금 대안요법이에요. 옵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럼 이거 뭡니까? 상업성이 적죠. 오케이. 자, 그러면 글로벌을 봐야겠죠. 지금 글로벌 쪽으로도 얘네가 노린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BCAC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바르셀로나 간암 학회예요. 그러니까 간암을 기수로 나눈 건데 이게 그냥 전 세계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BCAC 0, 요거는 이제 0기 완전 초기 단계, 그리고 BCAC A 이건 early, 이거는 쉽게 말하면 1기입니다. 그리고 BCAC B intermediate HC 이거는 뭐냐면 2기, 그리고 BCACC는 3기에서 4기를 말합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보시면 지금 CNLC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중국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보시면 똑같죠. 얘네도 2B기까지가 BCACB 똑같죠. 그러니까 간암 진료 가이드라인을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EASL은 뭐냐면 유럽 간암학회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AASLD는 미국 간암학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국, 유럽, 중국까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의 지금 방향성을 보면 거의 다 똑같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이제 HIC 요법을 과연 권장하냐, 이걸 봐야 돼요. 국내에서는 전신화학요법과 테이스와 HIC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4A만 HIC가 대안요법으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도 과연 표준 치료제를 쓰는지 본다라고 한다면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젝션은 간을 절제하는 거고요. OLT, LT는 간을 이식하는 거고요. 어빌레이션은 고주파입니다. 보시면 테이스는 꽤 있죠. BCAC에 비해서 테이스는 좀 쓰이고. 중국 볼까요? 중국도 HIC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박세바이오가 만약에 저게 단독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HIC가 병요법을 했잖아요. 이거는 조금 왜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왜? 지금 HIC 요법 자체가 미국, 유럽, 중국에서는 추천하는 표준치료법이 아니에요. 국내도 똑같죠. 베스트 옵션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4액에서 얼터너티브 옵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포함하면 이거를 표준치료 요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이게 위에는 2018년도였다라고 본다면 지금 2022년도 최신 버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묘하게 달라진 게 있어요. BCAC-B가 뭐라고 했죠? 제가 2기라고 했죠. 그리고 이게 3기, 4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시스테마틱 트리트먼트, 이게 전체 화학요법이거든요. 넥사바, 그리고 뭐 아테졸, 베바시마, 렘비마, 그리고 이번에 HIV 신약성이 신청한 약까지가 포함되는 건데, 지금 위에 보셨겠죠? 위에 보시면 3기부터 이 전신 치료제를 먹였잖아요. 그죠? 2기까지만 하더라도 테이스와 못 가다가 간 이식, 이거를 가장 우선적인 옵션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로 보더라도 2차에서 보면 테이스, EBE에 쓰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유럽과 미국보다 전신 치료제에 좀 더 관대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도 개정된 거를 보면 지금 전신 치료요법, 넥사바 같은 약들이 지금 2B 단계까지 지금 넘어왔죠. 이 말은 뭡니까? 전신화학요법과 테이스와 아까 HIC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HIC는 아예 거의 표준치료제에 쓰이지도 않고, 그런데 테이스와 전신치료제 중에서도 지금 전신치료제를 많이 쓰이는 게 지금 트렌드다. 그건 왜 그럴까요? 당연한 겁니다. 왜? 이게 과거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13년 동안 넥사바 약밖에 없었는데 그 약이
제대로 된 약이 아니에요. ORR도 3% 5%밖에 나오지 않는데 부작용도 엄청 심했는데 그나마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를 먹은 거거든요. 근데 2018년, 19년, 20년 그 이후부터 지금 뭐 렌비마가 비혈등성을 입증했고, 근데 ORR이 거의 30%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테졸주와 베바시와 또 ORR이 30% 나왔는데 CR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트리멜루머까지 나오면서 쉽게 말하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간세포암에 지금 환자들한테서 처우가 좋은 약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런 가이드라인이 전신치료제 쪽의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국, 이게 바로 CNLC 중국이라고 했잖아요. 중국도 묘하게 바뀐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얘네가 원래 테이스를 썼잖아요, EBEA에. 근데 여기 보시나요? 옵션적으로 시스메틱 전신치료제를 쓰라고 바뀌었어요. 지금 위를 보면 없잖아. 여기 RT를 썼잖아. 테이스가 아니면 아까 방사선을 쓰는 건데, 테이스가 아니어도 2기에서는 만약에 방사선보다도 이 전신치료제를 먼저 쓰라 이거야. 그런데 여기도 역시나 HAAIC 요법은 없죠. 그러니까 박셀바이오 이번에 병용요법은 우리가 조금 기대감을 낮춰야 되지 않나. 박셀바이오가 조건 버가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글로벌 트렌드를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약물에 좀 집중해 볼게요. 먼저 임상을 진행할 때 일상을 하죠. 근데 보통 일상을 할 때 저용량, 중용량, 보용량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효능이 좋고 부작용이 가장 적은 용량을 선택해서 그 용량으로 2A상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환자를 좀 더 넓혀서 2B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자릿수 이상을 환자를 대폭 넓혀서 3상을 진행하죠. 그런데 박셀바이오는 1상에서 한 가지 용량만 확인했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꽤나 괜찮게 나왔죠.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 그래서 그때 제가 박셀바이오 했을 때 이거 대단히 좋다, 데이터 좋다, 그래서 그때 주가가 진짜 날라갔죠. 그런데 이번에 달라진 게 뭐냐면 얘네가 용량을 2배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측이 2배로 늘린 선택은 잘한 거예요. 왜? 얘네가 보통 일상에서는 3가지를 확인했었는데 한 가지밖에 확인 못했잖아. 근데 데이터가 잘 나왔으니까 부작용도 적으니까 이거는 용량을 2배 올리면 데이터가 더 잘 나올 거라고 본 거야. 그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객관적 반응률은 63.6%에서 62.5% 떨어졌죠. 완전간에는 32.4%에서 1% 조금 올라왔고, 부분 반응은 27.2%, 3명에서 4명 25%. 근데 전체 환자 수가 많으니까 떨어졌고, 안정변면 SD는 지금 18.2%에서 37.5% 거의 2배 올랐고, 질병적 통제율은 80.8%에서 100%로 좋아졌지만 실상 보면 안정변면 PR이 많이 나와주는 건데 안정변면이 많이 나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이 데이터를 보고 잘났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측에서는 용량을 2배 늘렸기 때문에 당연히 일상보다는 좋은 데이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조건부가 승인 신청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박셀바이오 너네 이번에 이상으로 한 데이터가 가장 최적의 용량이 맞아?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거죠. 지금 얘네 일상 용량보다 2배 올렸는데 올해 데이터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 용량이 최적의 용량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이거는 용량을 저용량, 고용량 두 가지를 확인한 거잖아요. 근데 사측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년에 조건부가 신청하는데 안 되면 2비상을 하고 2비상 끝나고 또 할 거다 이렇게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가능성이 있어요. 왜 나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금 각각 용량이 다른 건데 어쨌든 성공했다라고 본다면 2비상을 한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상의 용량으로 하든 고용량으로 하든 일상의 용량, 저용량으로 하든 정해서 할 겁니다. 여기서 또 2비상을 하는데 아예 새로운 용량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만약에 한다면 그건 조건부가 절대 안 나가요. 3상까지 간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용량을 둘 중에 하나를 정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시각처에서 신뢰를 할 수 있겠죠. 일상에서 이제 저용량을 했는데 일상이 데이터가 왔는데 이번에 나왔네? 그러면 이 용량이 제일 좋나 보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16명, 11명 이걸 합쳐서 26명의 데이터를 볼 게 아니라 16명의 데이터만 보고 과연 식약처가 허가를 해줄까? 제 대답은 노예요. 이거는 임상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거는 임상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박셀바이오 시가총액 5,300억이고 지금 박셀바이오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 이겁니다. 간세펌이 가장 빠르거든요. 그때는 제가 HIC 요법에 대해서 이 요법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을 못 잡고 지식이 없었지만 이번에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서 HIC 병용법을 한 것 자체가 뭔가 조금은 아쉽다. 그래서 사측에서 주장한 대로 조건부가 및 기수주 가능성은 우리가 좀 기대감을 낮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